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면역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수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에 대한 부분과 수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면역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수혈이 등장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혈액형이 타입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혈액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계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응용으로서 바로 이 혈액형 그리고 수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이죠? 예, 그렇죠. 보통 A형, B형 뭐 이런 이야기, O형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혈액형은 바로 A, B, O식 혈액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RH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RH식 혈액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혈액 중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입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먼저 좀 들지요. 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혈액 중에서 특히 이 적혈구 막에는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분자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분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적혈구의 그 분자를 내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물질, 즉 항원으로 인식해서 그것에 대해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 중에서 A형이 있죠? A형. 자, A형 같은 경우는 자, 항원으로 우리가 항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혈액형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항원이란 말보다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요, 응집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응집원. 이때 A형이다 라고 하면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어서 A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B형은요? B형은 응집원 A가 없고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B형은요? AB형은 뭘까요? 네, 응집원 A도 있고 그리고 B도 같이 있는 겁니다. 둘 다 항원 A, B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AB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O형은 무엇일까요? 자, O형의 경우는 응집원 A와 B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자, 즉 이러한 어떤 항원 A나 B와 같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항하는 뭐를 만들어낸다?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 항체를 우리는 응집소라는 말로, 주로 이 혈액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응집소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네, 항체랑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지만, 자, 응집원 B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B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체는 바로 베타입니다. 그래서 B와 이 베타가 서로 이제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응집되죠. 그래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A의 경우는 누구와 응집하게 된다? 바로 알파와 응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형의 경우에서는 자,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혈액에 들어오게 되면 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A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체인 알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형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A, B형인 사람은 자, 본인이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원 A나 B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O형의 경우는요? 자, 이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를 모두 만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혈액형의 4가지 타입에서 가지고 있는, 자, 응집원 A와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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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자, 응집원 A와 B
응집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수열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수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A형의 P를 B형에게 줄 수 있을까요? 자, A형의 P를 만약에 B형에게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형에서 자, P를 주는 쪽이 이제 A형이 B를 준다고 했었을 때는요. 자, 이렇게 준다고 했었을 때는 자, 응집원 A를 그쵸? 적혀보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응집원이 B에 들어오게 되는데 B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알파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알파에서 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당하겠죠. 그러면 A형의 P가 B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항체가 항원과 응집 반응을 하게 되면서 P가 몸 안에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게 이제 사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혈액형을 잘 몰랐을 초기 때 수혈을 하던 시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응집이 되는 경우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응집이 되지 않고 멀쩡하게 잘 혈액이 제대로 받은 사람 몸에서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들이 관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혈액형은 이러한 서로 다른 타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B형의 P를 A에게 줄 수 있을까요? B형의 P를 A에게? B형의 P를 A에게 주려고 하면은 B형으로부터 지금 응집원 A를 받게 되는데 A형은 베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베타에 의해서 또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러면 혈액형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혈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수혈받기 아주 좋은 사람 있죠? 바로 누굽니까? A형입니다. 죄송합니다. AB형입니다. AB형의 경우에는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A형의 P가 AB형에게 와도 항체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적혈구와 응집 반응을 하지 않고요. A형의 B형의 P가 들어와도 응집하지 않고요. 그리고 O형의 P가 들어와도 응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B형의 경우는 수혈을 여러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AB형은 수혈을 받을 때 참 유리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수혈을 받기 가장 좀 곤혹스러운 어려운 혈액형이네요. 바로 O형이겠죠. O형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원 A나 B 또는 둘 다 가지고 있는 AB형으로부터 모두 혈액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항원이 없기 때문에 O형의 경우는 항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O형은요, 수혈을 받기는 어렵지만 수혈을 줄 수 있기에 가장 좋은 혈액형이 바로 O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혈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피를 주는 쪽에서는 항원, 응집원을 고려하게 되고요. 받는 쪽에서는 뭐를 고려합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항체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서로 다른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 AB형이 앞에서 A형과 B형 또 O형으로부터 혈액형을 수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수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AB형이 AB형으로부터 피를 받을 때는 다량 수혈이 가능하지만 다른 혈액형인 A형이나 B형 또는 O형으로부터 피를 받을 때는 다량으로 수혈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는 소량 수혈만 가능합니다. 자,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응집소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응집소라고 하는 거는 항체잖아요. 항체는 항원이 침투하면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B형이 A형으로부터 P를 받을 때 응집소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P를 받을 때 A형의 경우에서 베타가 혈액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베타의 경우는 언제 많이 생성되겠습니까? 항원 B가 들어오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이렇게 수혈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A형의 경우에서 응집원 A야 적혈구 막에 있는 거니까 적혈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집원은 항상 많이 있는데 이 응집소의 경우는 항상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량으로 수혈받으려고 하니 얘를 다량으로 받게 되면 이 베타가 아무리 적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받는 피 자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AB형이 A형으로부터 받은 피에 있는 베타의 양을 무시할 수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베타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AB형이 가지고 있던 적혈구와 응집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피를 받을 때에는 AB형의 경우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단 조건이 어떻게? 소량으로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요. 아마 실제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수혈할 때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A형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가 얼만큼 많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서 엄청나게 이제 긴박하고 생명이 이제 많이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혈액형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소량 수혈도 사실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소량 수혈이 AB형은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RH식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RH식 혈액형. RH식 혈액형의 경우에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RH식 혈액형에서 RH 플러스라고 하고 또는 RH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플러스니까 뭘까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집원이 있다. 그때 응집원은 D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D의 경우, 자, 여러분들 D 하면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그리스어가 뭐예요? 델타인데요. 자, 이 RH 플러스인 사람은 응집원 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항하는 항체인 델타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안 되겠죠. 만들어내면 자기 적혈구로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델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델타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응집원 D가 없는 RH-인 경우에는 델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H-인 사람은 이 델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델타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후천적. 그래서 이 경우에는 RH-인 사람이 델타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RH 플러스인 사람이 아니라서 항원 D가 RH-인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야 그때부터 이 델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원래 D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요? A형인 사람이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는 P 혈액형 B가 들어와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항체라는 게 항원이 침투해야 만들어내는 특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의 경우 혈액형에서 이제 A형인데, A형은 응집원 A도 있고요. 응집소 베타의 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타가 소량이라도 존재합니다. 무조건. 선생님 수혈받은 적 한 번도 없지만.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항원 A나 B의 경우는 사람뿐 아니라 세균과 같은 박테리아의 경우에서도 요 A와 B, 항원 A와 B와 유사한 분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또는 할 때 이러한 항원에 노출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혈액형 AB 그리고 O형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응집소 알파, 베타를 소량이라도 항상 혈액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자연스럽게 이런 항원들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RH식 혈액형의 경우에서 델타의 경우는 이건 음식이나 아니면 세균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수혈을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후천적으로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혈액형을 판별할 때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이듯이 이렇게 해서 항체와 결합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혈액을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자, 한 군데에다가는 항 A혈청, 또 한 군데에다가는 항 B혈청, 또 한 군데는 항 D혈청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AB형이면서 RH 플러스인 사람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야 될까요? 자, 응집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AB형인 사람의 경우는 항 A혈청에 응집을 합니다. 그래서 응집을 이렇게 이러한 뭉쳐있는 혈액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항 A혈청이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항 A라고 하는 이 A가 바로 항원 아닙니까? 그래서 항원 A에 와 결합하는 혈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알파라고 하는 항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항체 알파와 결합을 해서 응집이 된 거니까 여기 뭐가 있다? 항원 A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항 B 혈청의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베타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 D의 경우는 뭐를 가지고 있다? 바로 델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병의 경우는 이렇게 다 응집하게 되고, 만약에 결과를 봤더니 얘는 응집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얘도 응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항 B 베타 혈청에 항 B혈청, 자, 베타가 들어있는 이 혈청에 응집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자, 항원 B를 가지고 있다? 항원 B가 없다. 그렇죠? 항원 B는 없네요. 그러면 A는 있는데 B가 없으니까 무슨 혈액형? A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항 D혈청이 델타인데 이 델타 응집 안 했으니까 항 D, 자, 항원 D가 없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RH-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혈액형을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원과 응집소 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수혈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RHC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하나만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혈액을요, 원심 분리라는 걸 통해서 얘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혈액 성분 중에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은 위에 존재하게 돼요. 이때 이제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주로 혈구라고 하죠. 그래서 혈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척혈구, 그리고 백혈구와 같은 혈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림프구라든지 아니면 이 기억세포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혈구에는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장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혈청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혈장 성분에 바로 혈청이 들어있고, 혈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이 혈청에는 주로 뭐가 있다? 바로 항체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왜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 이렇게 해서 혈액을 분리한 다음에 얘만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키거나 또는 얘만 가지고 반응시키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서 무거운 것들은 주로 아래쪽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적혈구는 여기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혈장 성분에는 주로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 중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항체도 단백질이라고 했죠? 이 항체가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응집소와 응집원을 분리할 수가 있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고요. 면역 부분에서 이렇게 기억세포도 바로 혈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쥐 A에게 병원체를 투입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생쥐 A로부터 혈액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원심 분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병원체 A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B에게 투입을 하게 되고, 위쪽에 있는 거는 생쥐 C에게 투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쥐 B의 경우는 뭘 받게 됩니까? 바로 이런 혈구를 받게 되죠. 그 안에는 기억세포도 있겠네요.
근데 생쥐 C의 경우는 뭘 받게 돼요? 항체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에 생쥐 B와 C에게 우리가 병원체 A를 처음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B와 C는 모두 병원체 A가 처음으로 오지만 자, 이 생쥐 B의 경우는 기억세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을 할 수가 있다. 2차 면역. 그래서 항체가 아주 급속도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게 되겠고 C의 경우는 항체를 받았죠. 그렇죠? 항체만 받았지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2차 면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차 면역만 일어나게 되는 특징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원심 분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더운데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